저희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소개받은 김영준입니다. 아니야. 아직 시작.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53차 이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 고궁 관광에 대해서 이제 김영준 씨가 이제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코로나 초기 사태 때 우리 집안에서 한 사람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는 한 2살 낮은데도 이 술하고 담배를 그렇게 즐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예방 접종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개인 건강을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건강을 챙기려고 그러면은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좀 나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경인 지방에 있으니까는 고궁 같은데 우리 김영준 씨 아마 친구분 몇 분 해가지고 아마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지 말고 연말에 겨울에 고궁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산책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강사에 대한 소개는 우리 이용준 간사께서 해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모신 김영준 해설사님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사가 아니고 해설사님입니다. 해결사. 네, 김 해설사님은 사회생활 시작을 저희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대기업 저희랑 비슷한 생활을 하다가 놀랍게도 고향문화재단의 문화사업부에 근무를 하셨어요. 이게 참 대단한 변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업종, 그다음에 고향 문화재단의 대기업에서 있다 가면서 낙하산으로 간 것도 아니고 공채로 가서 문화 관련된 일을 꽤 오래 하셨어요. 지금 하는 일은 서울시 문화관광 해설사, 영어로도 하고 한국어로도 합니다.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 도슨트를 또 영어로 하시고, 한양 도성 유적 전시관 해설사도 역시 영어하고 한국어로 합니다. 아마 이태리 사람들이 오면은 또 이태리어로도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유경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친구분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아주 프로페셔널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김 해설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영준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줌의 특별한 환경에서 하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전사모 회원님들 여러 부문에서 큰 업적들을 많이 남기시고 또 자부심들도 되게 높으신 분들 앞에서 이 서울의 주요한 문화탐방 코스의 설명에 대해서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있지만 하여튼 제가 열심히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이 분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줌에서 PC에서 보시는 환경을 좀 고려해가지고 이 내용이 많더라도 나중에 PDF 파일로 제가 담당자에게 드릴 텐데 그 자료를 보시면서 나중에 현장에 가셨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많이 만들었고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럴 오늘의 시간 배정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6개 카테고리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옥의 정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북촌 지역에 있는 운현궁과 또 백인제 가옥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곳으로서는 창덕궁의 권례각사라는 영역과 낙선제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보물창고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명품 하이라이트 30선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궁궐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고궁박물관에 대한 소개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길가의 문화산책 코스로서 성북동 코스에서 만나는 두 개의 박물관과 길상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또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산책 코스라고 하는 정동길에서 만나는 근대문화유산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멋진 우리 한양도성 성곽길인 북악산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겨울철 눈이 오는 날 사진 찍기 좋은 6군데를 소개하는 순서로 그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한옥의 정체가 아름다운 곳으로 북촌 운영궁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운영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흥선 대원군 이하응의 집입니다. 그래서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10년간 왕처럼 개혁 정치를 했던 그 장소가 이곳 운영궁이 되겠고요. 10년 이후에 탄핵을 당해서 물러갔지만 이곳을 주로 머물면서 돌아갈 때도 이 운영궁에서 돌아간 것이죠. 이 운영궁은 바로 안궁 쪽 바로 옆에 있는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 언제나 찾아갈 수 있고 또 조선 후기 150년 전에 대갓집 한옥의 모습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아주 서울에서 매우 소중한 그런 우리 조선 정통 한옥이 되겠습니다. 현재 규모는 고종 당시보다도 약 3분의 1로 줄어들었지만 아주 아름다운 코스이니까 가셔보시면 아주 만족하실 것입니다. 특히 최근 2년간의 대규모 수리 복원 작업을 하여서 지금 금년에는 아주 완벽한 모습을 운영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방법은 제가 매번 챕터가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장소와 전화번호, 주소, 그 다음에 운영시간과 입장료가 있는 곳은 입장료 이렇게 표시를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참조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흥선 대원군의 집무실로 사용되었던 사랑채 노안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그야말로 고종이 저희가 잘 아는 서원철폐라든가 경복궁 중건 등의 굵직굵직한 그 개혁 정책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고 실시했던 그곳이 이 장소이겠습니다. 이 사랑채는 이렇게 지금 이쪽에 이런 식으로 누마루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온돌방과 연결된 T자형의 건물이고요. 보통 이제 그 양반댁 가옥들이 이렇게 겹치마로 지붕에 처마가 되어 있는데 이 집은 특별하게 호치마에다 위에다가 이렇게 송판으로 차양을 만들어 가지고 여름 겨울에 햇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안당이라고 써 있는 이 편액인데 이 편액이 이 노노에서 나오는 노인들을 편하게 모셔야 한다는 그 치국의 이념을 반영한 그런 글이고요. 이 글이 이제 난초와 서의 스승이었던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집자해서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인데요. 이 노안당, 노락당에서 노라고 해서 저희가 얼마나 그 당시에 나이가 얼마나 됐냐를 계산을 해봤더니 흥선대원군의 나이가 44살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충분히 노인이라는 이름이 되기에는 적합하지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MZ세대에서 거의 벗어난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가 되겠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무량수각이라고 써 있는 이런 또 현판이 있는데 이것은 이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사 김정희가 제주로 기양 가면서 해남 대흥사에서 현판으로 써준 것을 이렇게 모사해서 추사를 흠모하던 흥선대원군이 붙여놓은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운영궁의 그 안채인 노락당을 보시면요. 이렇게 멋진 정원과 또 아름다운 담벼락을 갖춘 그 흥선대원군의 부인인 부대부인 민 씨의 안채가 되겠는데요. 이곳에서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신성한 곳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또 이렇게 1호당이라는 2명의 노인을 위한 별도의 안채를 마련하는데요. 이 안채가 이제 독특한 구조인 것이 새롭게 한옥에 새롭게 시도된 이렇게 복도각으로 해서 노락당과 노안당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되어 있고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미음자형으로 가운데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외가 남자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노락당, 이 1호당의 뒤편에 보시면 이 한옥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프랑스 르네상스식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던데요. 그런 양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흥선의 손자인 이준영의
1912년에 만든 그런 양관인데 요즘에는 덕성여대에서 이것을 인수했고요. 얼마 전에 인기 드라마였던 도깨비 공유의 집이 이곳 양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진을 찍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운영궁에 가시면 아주 최고로 좋은 관리된 상태로 조선 후기의 대갓집 한옥의 모습을 잘 보실 수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다음 코스가 백인제 가옥인데요. 백인제 가옥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한 600m, 10분 거리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형이 아름답다고 하는 제동백송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동백송이 어디 있냐면 헌법재판소 안쪽에 있습니다. 경비원한테 경비소에 얘기를 하면 언제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천연기념물 8호고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 저 백송을 이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터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이곳이 박 교수의 집이면서 또 이쪽 오른쪽 편에는 갑신정변의 조였기 때문에 홍영식의 집터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이 팻말이 이렇게 지금 붙어 있는데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양식 병원이 세워졌는데 그 이름이 제중원인데 그 제중원의 집터가 바로 이 갑신정변의 역적으로 최소 사형을 당했던 이 홍영식의 집이었고요. 그 당시에 실질적인 리더였던 김옥균과 서재필은 이제 일본으로 다 도피했는데 그들의 집도 압수당했고 그 자리에 이제 관립중학교가 세워지고 이후에 경기고등학교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제 이곳이 정독도서관으로 이렇게 지금 모습이 바뀐 것이 이 백인제가옥 바로 옆에 있는 것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제가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백인제가옥은 한성은행의 전무였던 이완용의 처조카 한상용이 1913년에 지은 근대식 한옥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운영궁과는 조금 다른 모던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인제 백병원을 창설하신 분이죠. 백인제 박사가 인수한 것을 나중에 부인이 돌아가기 전에 서울시에 매각을 할 때 조건이 백인제 가옥이라는 명칭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상용 가옥이라고 하지 않고 백인제 가옥이라고 하게 된 것인데요. 이곳은 북촌이 훤히 돌아다니고 이렇게 높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이 집을 세웠는데 아주 넓은 대지에 아름다운 그런 재료를 사용하여서 당시 최상류 층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도 한옥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북촌에서 가장 아름답게 관리되어 있는 그런 한옥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옥에서 제일 중심은 안채이지만 이 백인제 가옥은 중심이 사랑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랑채가 이제 중심이 되고 오른편으로 이게 넓은 이렇게 정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상용이 이곳에서 한성은행과 관련된 여러분들과 연회도 베풀고 로비도 하고 했던 이제 그런 공간으로 사용된 것이 이 사랑채가 되겠고요. 이곳에는 이제 근대식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왔고 일본 스타일의 건축 양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잔디를 깔은 것이 이제 그렇고요. 한식에서는 한옥에는 절대 잔디를 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마루가 있습니다. 일본식 장마루. 우리는 보통 우물마루라고 하죠. 그리고 다다미가 깔려 있는 특징이 있고 또 근대적인 요소인 유리문이 달려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것의 운영군과의 다른 차이점이라고 보시고요. 특별히 이 한옥은 이 지붕 이쪽의 천정은 상당히 우리 전통 한옥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 처마의 아주 완만한 곡선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외국인들은 이 웃는 모습, 사람이 웃는 것 같다고 해서 스마일링 커브 또는 젠틀 커브라고도 불리는 아름다운 공간. 특히 봄에 되면 아주 꽃들이 만발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연출하는 것이 이 백인제 가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채를 지나서 안채와 연결이 되는데요. 안채와 이렇게 복도로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곳은 특히 안채의 2층 구조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2층으로 되어 있고 또 안마당에서는 다양한 요즘에 그 작은 음악회 같은 고즈넉한 그런 음악회 분위기 있는 그런 것들이 1년에 몇 번씩 연출이 또 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사랑채 안에 있는 그 인테리어인데요. 옛날 우리 저 축음기도 있고요. 이렇게 청나라 스타일의 그런 가구도 볼 수가 있고요. 안채의 이제 대청마루에는 우리 전통의 그 마루 방식인 우물마루가 되어 있고 이 연등 천장이 되어 있는 아름다운 그런 거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지역의 특별한 곳은 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이곳 별당이 되겠습니다. 이 별당에는 이렇게 온돌방이 별도로 되어 있고 아름답게 누마루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주 이 특별한 비밀스러운 회합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주인인 그 한상룡이 아주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장이 다 들여다 보이는데 특별히 이게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저희가 연자 석가래라고 하는데요. 선자 석가래라고 하는데요. 선자연이라는 그런 석가래가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고 또 특별히 이곳에서 이 장독대에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찍는 사진이 아주 멋진 포토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방문하시면 꼭 이런 데서 사진도 하나 찍어 두시면 아주 좋은 기념사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의 백인제가옥은 영화 유명한 암살이 주 촬영장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경영과 그 쌍둥이로 나왔던 전지현이 이 거실에서 있는 이 장면이 영화의 장면이죠. 그리고 이곳의 영화 초기에 보면 이정재, 요즘에 오징어 게임으로 떴던 이정재가 이 다락방에 숨어서 있는 그 모습도 저희가 안채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특히 백인제가옥은 백인제가옥만 소개를 하는 1시간짜리 코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아마 그것도 곧 개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주 그 재미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별도 백인제가옥만 별도로 그 안내를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는 이제 북촌의 랜드마크로 할 수 있는 북촌의 11로 길이 이제 이렇게 보이죠. 아마 여러 곳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 관광객이나 관광객들이 없어서 아주 편안하게 아주 조용하게 이제 걷는 볼 수도 있고요. 이곳이 이제 그 우리 정세권 선생이 만들었던 이 북촌의 소규모 근대 개량 한옥들의 단지들이 이어져 있는 지역이죠. 이곳에 있는 이 지붕이 아름답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은 주로 Feather of Black Swan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흑조의 날갯짓 하는 모습과 같이 아주 아름답다는 그런 극찬을 하는 곳이 이 북촌로 11로길 이제 이런 기와 지붕이니까 겨울에 한번 가시면 그걸 한번 들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문화의 향기 흐르는 곳 창덕궁의 챕터로서 넘어가면요. 창덕궁은 경복궁의 2궁으로서 세워졌죠. 동궐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두 곳 다 불에 탔습니다. 광해군 시절에 경복궁은 그 폐허 상태를 그대로 두고 이 창덕궁만 복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 300년은 이 실질적인 국정의 중심이 창덕궁에서 이루어졌고 많은 왕들의 사랑을 받은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1997년에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창덕궁이 선정이 서울에 있는 5개 궁궐 중에 유일하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는 하나는 이 도남문이나 인정전 같이 수백 년 된 그런 궁궐 건축뿐 아니라 이 북악산의 왼쪽 봉우리인 응봉자락의 그 산세와 건축물이 아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또 최소한의 인공을 가미한 이 후원의 아름다움이 동아시아 궁궐 건축계획과 그 정원 디자인의 표준 모델이 된다고 해서 유네스코가 유일하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것이 되고요. 또 이 순종 임금이 떠난 이후에도 조선 왕실의 마지막 여인들이 1989년까지 살았던 그런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지역은 창덕궁에만 있는 특별한 공간인 권례각사가 되겠습니다. 이 권례각사는 임금의 근거리에서 임금을 서포트하는 그런
중요 기관들이죠. 그래서 규장각, 선원전, 홍문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곳에 있는데요. 이 규장이라는 것은 임금의 어제 어필, 임금이 쓴 글과 글씨를 보관하던 그런 서고에서 출발하였는데 그것이 관서의 이름이 되고 또 개혁군주로 알려진 정조 시대에 이르러선 그것이 문해의 부흥을 혁신 그 개혁 운동의 중심되는 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한 것이 이 권례각사에 있는 규장각이 되겠습니다. 이 규장각이 특별한 것은 정조 임금이 조선 시대에 천대받고 그 과거 문과에 그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던 서얼들을 뛰어난 서얼들을 특별 채용을 해가지고 이 규장각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요. 검서청이라는 곳에 이곳을 통해서 자기가 원했던 그 문예 부흥을 위한 수많은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검서관의 직종은 그렇게 높은 직종이 아니고 양반들이 싫어하던 책 만들 때 오탈자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점검하는 그런 하찮은 일로 여겼던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당대에 뛰어난 인물들이었던 서얼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이런 분들 중국에서도 이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세종시대를 추구하는 문예부흥운동을 정조가 이루었던 것이 이곳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곳은 선원전입니다. 이곳이 이제 선원전인데요. 선원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종묘는 그 임금들의 그 위패를 모시는 곳인데 선원전은 그 선왕들의 초상화인 어진을 모시는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진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궁궐 안에 이 어진을 모시고 임금이 자주 이렇게 생신이라든가 뭐 초하루라든가 이럴 때 가서 임금이 선왕들에게 차를 올리는 궁궐 안에 있는 특별한 사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선원전이 되겠습니다. 이 선원전에는 이제 어진들을 이렇게 보관을 해왔는데요. 이 어진들을 보관에다가 우리 한국 전쟁 때 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불행하게도 이 부산에서 화재가 나면서 전부 이 어진이 불에 탔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았던 것이 이 철종과 영조의 어진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태조의 어진은 경기전이 전주에 따로 보관을 했기 때문에 안전했지만 그래서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이 영조의 51살 때의 그 모습과 21살 연인군, 임금이 되게 훨씬 전이죠. 연인군 시절의 모습을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죠. 아주 얼굴이 까칠한. 그 다음에 이 어진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털끝 하나도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철종의 눈매를 자세히 보시면 예리하신 분은 이미 아시겠죠. 이 철종의 눈이 사시였습니다. 이 임금의 그 어진을 이렇게 사신 그대로 그렸던 것이 조선의 그 도화서 화원들의 그림에 그리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그 코스가 약방이라고 써 있는 내의원입니다. 이 내의원은 궁궐에서 왕실과 왕실 가족들의 왕과 건강을 책임지던 그런 곳이었고요. 조선시대 통틀어 내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영조 임금입니다. 닷새마다 한 번씩 와서 자기 진찰을 했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83살까지 살게 된 계기가 된 것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 손자였던 정조는 아주 본인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높았는지 어이들한테 너네가 나보다 내 몸을 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침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벼랑간 49살의 날에 일찍 이제 또 돌아가게 되었죠. 또 이 내의원과 관련돼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가 대장금의 스토리입니다. 이 대장금은 실제 인물이던 서장금의 이야기였고요. 실제로 이 이영애처럼 소주방의 요리사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의 어의로서 그 음식과 그 약초와의 관계를 연구를 아주 많이 해가지고 조선 왕조 최초의 어의가 돼서 20년간 이렇게 중종임금을 이렇게 모셨다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스토리고요. 실제로 그
대장금의 실제 중종과의 그 스토리는 창경궁에 있는 환경전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례각사 영역에서 말씀드린 곳은 옥당이라는 홍문관의 소개를 드리면요. 이 홍문관은 그야말로 조선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근무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임금님과 주로 이 역사책을 공부하고 임금님과 그 세미나 일종의 경연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 경연 임금과 그 학문과 그 정치를 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실력을 갖춘 인물들이 가는 곳이 이 홍문관인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제일의 꿈은 창경원, 창경궁 후원에 있는 춘당대시에서 급제하여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에서 이곳을 청요지기를 하는데 여기에 배치되는 게 꿈인데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이 홍문관입니다. 그래서 이 홍문관 대제학은 정이품이지만 영의정보다도 더 되고 싶어하는 양반감은 최고의 영광이 이곳 홍문관이 됩니다. 그래서 정승 10명이 대제학 한 명보다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 이곳 홍문관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이름도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옥과 같다, 옥과 같다는 이름을 해서 옥당이라고 지었다고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권례각사 영역의 소개를 마치겠고요. 이 창덕궁에서 또 하나 색다르면서도 아주 고와한 그런 영역이 이 낙선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낙선제는 24대왕 헌종이 세운 것인데요. 일반적인 궁궐의 모습과 달리 단청을 하지 않은 사대부가옥의 형식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 낙선제 이론을 신선의 세계처럼 꾸며보고 싶었던 것이 그 학문을 좋아하고 예술을 사랑하던 헌종의 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글씨가 이게 흥선대원군의 글씨라고 하지만 장락문이라고 해서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문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낙선제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창호들입니다. 창호들이 문창살이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하나가 아주 독특하고 아주 세련된 그런 모습의 문창살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벽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길상무늬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거북의 문양을 했습니다. 거북은 장수를 상징하는데요. 이것을 지었던 헌종은 이런 길상무늬에도 불구하고 22살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서 좀 아쉽게 되었지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궁이 옆에 이렇게 화재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빅렬무늬 판을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보시면 얼음 깨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스 이 패턴이 요즘에 그 20세기 몬드리안 있죠. 기하학의 추상화의 선구자였던 몬드리안 스타일의 그런 디자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낙선제, 이 건물 자체의 현판, 이 편액도 청나라와 그 헌종의 교류가 상당히 많았는데 청나라 최고의 명필로 되어 있던 섭지선의 그 글씨가 이 현판에 되어 있고요. 이 벽 기둥의 주련들은 이 주련은 추사 김정희의 스승이기도 한 청나라 대학자였던 옹봉강이 쓴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선제의 그 하이라이트는 이 후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교의 그 어떤 신선이 사는 지역으로 만들고 싶어하던 그런 욕망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후원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또 재미있는 것이 이 만월문이라는 이 창호입니다. 낙선제 안쪽에 이 누마루와 이렇게 방을 연결해서 이렇게 되어 만든 이 문에 동그랗게 청나라풍이긴 하지만 이 문이 이 통해서 보는 저 바깥 경치도 아주 아름다운 낙선제를 방문하시면 꼭 보셔야 되는 것이 이 만월문이 되겠고요. 이 후원에도 이렇게 보시면 신선이 산다고 하는 소영주라는 이 괴석을 이렇게 소영주라는 글을 쓰고 또 금사연지라 그래서 검은고를 치는 그런 고상한 취미들을 반영하면서 이 후원을 해서 그야말로 차경이죠. 차경을 통해서 신선의 세계를 구현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의지들이 이곳에 나타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낙선제라고 저희가 하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건물이 이어져 있는 그런 낙선제 일원인데요.
석복궁과 수광제라는 비슷한 건물이 이렇게 이어져서 세워져 있습니다. 석복궁은 특히 조선 왕가의 마지막 여인 중에 하나였던 영친왕에 부했던 이방자 여사가 살았던 곳이고요. 또 이 수광제는 우리 얼마 전에 영화도 되었던 덕혜, 고종의 그 60살에 나왔던 덕혜가 이제 1989년에 돌아가게 되는 그런 마지막 여인들의 장소였는데요. 덕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진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10대 이렇게 끌려가게 됐고 51살의 나이에 한국에 돌아올 때는 이렇게 실어증과 이런 뭐 정신질환까지 앓으면서 이곳에서 20여 년을 이방자 여사와 함께 살다가 이방자 여사가 계속 옆에서 같이 동행하다가 몇 달 간격으로 두 분이 다 89년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곳이 이곳 낙선제 일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궁궐 중에서 가장 격조 있는 그런 품격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창덕궁에서 하는 달빛 기행입니다. 이것은 매년 5월과 10월에 문화재청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야경 프로그램입니다. 밤 8시에 도남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인정전 이런 이제 야경이 이렇게 아름답죠. 이렇게 보시면 불빛이 보이는데 이렇게 청사초롱 하나씩 나누어주면요, 청사초롱 이렇게 들고 쫙 같이 이동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하시고 이렇게 낙선제 후원에 가면 이렇게 보시면 대금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악사도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후원에서 가장 멋진 이 부용지와 주함루 경광도 이렇게 야경을 보시고, 이거 제가 다 직접 찍은 사진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아름다운 낙선제와 같은 아름다운 연경당에서 이렇게 국악 공연을 그 차를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관람료가 3만 원인데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이거는 주변에 협조를 받으셔서 예약을 하시면 5월과 10월에 아주 품격 있는 우리 문화 예술 공연과 함께 아름다운 궁궐 경치를 관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향기가 흐르는 곳 종묘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후의 위패를 모시는 국가 최고의 사당입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한양으로 옮길 때 궁궐보다도 먼저 지은 것이 이곳 종묘이고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뭐 종묘와 사직을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듯이 종묘라는 것은 어떻게 조선 왕조 국가의 국가 그 자체를 상징하는 그런 말로도 많이 쓰이는 것이죠. 이 종묘를 위해서 이렇게 찍은 모습인데, 이 오른쪽이 정전이고 왼쪽이 영령전의 모습인데, 정전은 주로 이제 업적이 큰 왕, 업적이 크고 오래 재위를 했던 왕들 중심이고, 영령전에는 재위 기간이 짧거나 추존된 왕들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이 종묘는 재래와 재래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문하실 때 해설사의 해설을, 현지에 가면 해설사가 있습니다. 시간에 맞추어서 해설을 꼭 같이 들으시는 게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종묘는 또 이 1995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에 등재된 문화재입니다. 아울러서 이곳은 세계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종묘에서 이루어지는 재래와 재래악이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까지 되어 있는 두 가지가 유네스코에 가입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죠. 그래서 종묘는 영혼을 위한 공간으로서 조선 왕조의 어떻게 보면 장엄한 신전입니다. 이 외관도 아주 엄청 웅장하고 또 아주 성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유명한 건축가들, 빌바오 미술관의 프랑크 게일이라든가 우리 리움을 설계했던 이런 건축가들도 찬탄을 금치 못하는 곳이 이 건축 양식입니다. 그래서 서양에 파르테논이 있다면 동양에는 종묘가 있다는 말이 허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곳을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안타깝게 이쪽에 보공사 중이기 때문에 정전의 완전한 모습을 보시려면 2022년 이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묘를 종묘답게 하는 진정한 의미는 이곳에서 이루어진 재래, 종묘 재래와 재래악이 되겠습니다. 이 종묘 재래는 이 유교 국가에서 유일하게 그 종묘의 원형을 제대로 보존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이후에 문화혁명 통해서 이 전통 자기들의 그 유교의 그 많은 그런 좋은 유산들을 다 폐기하는 바람에 그들의 유산의 원형을 우리나라에 와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묘는 그 조선 왕실의 가장 중요한 일로 인식되어 있고 지금 오늘날에도 문화재청에서 5월 첫째 일요일, 그 다음에 전주이시 대동종양원에서 11월에 이렇게 해서 2회가 봉양되고 있고요. 지금 그 모습을 이제 보고 계시는 것이고 이렇게 안에 종묘를 이제 항상 문이 닫혀 있지만 그날에 이렇게 문을 엽니다. 이게 19개의 감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각 감실별로 이런 제사상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옛날에는 국왕이 지금은 황사손 이원이라는 분이 초혼관이 되어서 이렇게 술잔을 들이 올리는 것이 종묘제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종묘제례에서는 제례악이 수반이 됩니다. 이 제례악은 그야말로 이 종묘제례악들이 종합예술인데요. 악기의 연주뿐 아니라 노래와 춤이 병행이 되는 것인데 세종 때에 완성된 정대업과 고태평이라는 그 제례악으로 채택이 되어서 하는 그런 대규모의 군무 64명이 참여하는 군무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조선의 문덕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고태평이라는 춤이고 무덕을 찬양하는 것이 정대업이라는 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례와 제례악 이것이 그야말로 세계인들이 공감할 만한 우리의 인류 문화유산이 이곳 종묘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나중에 종묘를 가실 때 이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대표 보물창고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제 옮겨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보물창고입니다. 1909년에 제실박물관에서 시작하여서 많이 이제 옮겨다니다가 2005년에 지금의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을 하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38만 점의 대표 유물들을 수장고에 다 보유하고 있고 전시는 12,300점을 전시를 하고 있고 국보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게 많습니다. 국보와 보물이 210여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뭐 스미소니언이라든가 뭐 브리티시 뮤지엄 같은 데는 많이 가보았지만 주변에 보면 우리 이 소중한 국립중앙박물관을 소홀히 하고 안 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료라서 아마 이것이 더 싼 거라서 그 가치를 잘 인정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앞으로 오늘 제가 명품 30선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걸 보시고 가실 때 좀 체크를 하셔서 미리 뭘 보겠다는 거를 정하신 다음에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박물관에 들어가실 때 주로 지하철이나 차량을 가져가시다 보면 놓치는 것이 이 박물관을 건축한 건축자의 의도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멀리서 이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이 뷰가 이 남산을 액자 프레임으로 만든 이 건축가의 의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남산 N타워를 포함한 정상이 액자 틀에 딱 비추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과 어우러지는 청자점과 이 거울못을 보면 아주 진짜 그림처럼 아름다운 그런 박물관의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가서 제일 효과적이지 못하게 보는 것이 1층에 선사시대부터 끝까지 대한제국까지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소중한 거는 3층에 다 있습니다. 3층에. 3층에 조각공예가라든가 한국 불교 조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국보 보물은 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가시기 위해서는 1층에서 힘을 많이 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만은 국립박물관에서 우리나라 불교 미술의 최고
그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 반가 사유상 2점이 최초로 매번 이렇게 하나가 전시되면 하나는 수장고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 2개를 사유의 방이라는 이 방을 만들어서 이 2개를 동시에 전시를 박물관 2층에서 합니다. 그래서 3층을 다 둘러보시고 2층을 가시면 되죠. 이 박물관을 특별히 만들어서 이곳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향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풍깁니다. 이 향내를 맡는 것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조각공예관의 청자와 문청사기와 우리 조선 백자적관 이것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박물관에서 만든 소개 안내를 포함해서 제 나름대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명품 30선을 우리 전사모 회원님들께 좀 소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소개를 드리지는 않고 주요한 몇 개만 소개를 드리지만 나머지들도 다 중요하고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한 번씩 보시고 현장을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을 만들어서 제일 전시를 할 때 첫 번째 만나는 작품은 그 전시를 기획한 사람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 만나는 그 박물관의 유물이 주먹도끼라고 했네요. 아무렇지 않은 도끼의 주먹같이 생긴 그런 돌덩어리이지만 이것이 한국 역사 고고학에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40년까지 미국의 모비우스라는 고고학자가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 구석기 시대의 유적인 그 주먹도끼라는 유적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단정을 해서 그것이 정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유럽이나 아프리카 대륙보다 인종적으로 이 아시아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열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던 그런 그 학설을 깨트린 일이 1978년에 우리나라 전곡리, 연천 전곡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한미군 상병이었던 그렉 보웬이라는 인물이 여기 사진에 있습니다. 자기 한국인 애인하고 한탄강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이 사람이 고고학을 공부한 친구인데 이런 돌을 이제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 스승한테 연락하고 드디어 이것이 주먹도끼라는 것은 이걸로는 찌르고 자르고 썰을 수 있는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구석기 시대의 오늘날을 보면 맥가이버 칼 같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모비우스의 학설이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 후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발견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주먹도끼입니다. 그래서 이 주한미군이 이런 의미에서도 한국에 꼭 필요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신라의 그 화려한 그 예술의 백미는 금관입니다. 금관과 허리띠인데요. 이 금관이라는 것이 저희는 흔히 많이 신라 금관이 7개나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금관은 10몇 개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2개가 있고요. 이런 금관 중에서도 그 백미는 경주 황남대청에서 발견된 이 신라 금관과 금제 허리띠입니다. 이것은 많은 이제 상징을 나타내고 나뭇가지처럼 생긴 금관이고 또 이곳에는 이 벨트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부인대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왕의 금관이 아니라 왕비의 금관이라는 것이 판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서 은제 금관이 황남대청의 남쪽면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왕의 그런 금관인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성이 더 상위인 그런 시대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금관을 이곳에서 국립박물관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천사 10층 석탑인데요. 이 맨 끝에 보이시는 이곳이 13.5m 되는 아주 웅장한 대리석탑입니다. 국립박물관의 층고를 결정할 때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것이
이 경천사 10층 석탑을 박물관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높은 층고를 자랑하는 이것이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된 것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탑은 대부분이 3, 5, 7, 9 이렇게 나가고 대부분이 사각탑인데 이곳은 10층에다가 이 아래층에는 범아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의 층이고 위에만 이제 4층에서부터 10층까지만 우리 전통 탑의 형태를 갖춘, 그러니까 그 티베트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온 것과 우리 전통 불교의 양식이 잘 믹스되어 있는 그런 혼합된 문화의 형식으로 탑이 경천사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금동 반가 사유상 2개, 요거를 사유의 방에서 보시는데요. 이것은 최고 동양불교 조각사의 최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 살아 숨쉰 듯한 얼굴 표정과 이런 아주 세부적인 표현들을 한 그런 섬세한 그런 기술들이 반영이 되었고요. 이것이 백제인지 신라인지 정확히 판명이 안 되지만 이 83호, 국보 83호 이것은 일본의 국보 1호인 고류지에 있는 이 반가사유상과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그 조선 우리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불교가 넘어갔다는 그것을 입증하는 그런 근거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방문하실 때 반드시 가셔서 보셔야 되는 사유의 방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주 작은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인데요. 지나가다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이지만 역사적인 의미가 소중합니다. 이것은 16cm밖에 안 되는 작은 불상이지만 그 불상 광배 뒤편에 제작 연도 539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불상 중에 가장 오래된 그런 제작 연도를 가진 불상이고요. 재미난 것은 고구려 동사라는 곳의 주지 스님이 신도들 40명과 함께 불상 1000개를 만들었고 그중에 이것이 29번째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그런 소중한 기록 문화의 유산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청자, 고구려의 그 대표적인 청자 4점을 소개를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한 점을 꼽으라고 하면 고려 최고의 공예 작품으로 꼽는 청자 투각 칠보문의 향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곳을 감상하실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위쪽에 있는 뚜껑, 아래쪽에 있는 몸체, 그 다음에 밑에 받침 이렇게 세 군데로 좀 나누어서 보시면서 선과 색과 패턴을 잘 관찰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재미난 것은 아래쪽에 보면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찾더라고요. 보시면 이 아주 예쁘게 생긴 그 토끼 3마리가 이렇게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향로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도 아주 철화로 딱 이렇게 눈을 딱 찍었는데 아주 정말 정교한 장인의 모습이 그려낸 고려 예술의 고려 청자의 최고봉의 모습이 이 청자 투각 이 향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항아리 백자의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큰 항아리 유래가 잘 없다고 하는데요. 조선 그 성리학의 선비들의 모나지 않고 욕심나지 않는 그 중형, 모더레이션이라고들 많이 표현하는 모더레이션의 표상이 은은한 회백색 유약 묻혀져 있는 아무 무늬도 없고 아무 이 색도 없는 이 달항아리. 이 당아리의 아름다움이 최근에는 아주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우리 최순우 선생이 이 달항아리 아름다움을 잘생긴 며느리라고 표현을 하셨었죠. 그리고 김환기 선생도 본인의 추상화에 이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한 그림이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달항아리의 가치를 해외에서도 많이 인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실내에 있는 설명은 좀 마치고 야외에도 정말 아름다운 멋진 그런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야외에 이렇게 보물이 많은 이유는 이 경복궁이 일제강점기 동안에 정각들이 많이 훼손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조선물산공진회라든가 조선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일종의 엑스포를 일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각들 허른 자리에다 볼거리를 만든다 하면서 세운 것이 각 전국에 있던 폐사지에 있는 그 탑들과 승탑들, 부도들을 이렇게 옮겨온 것이죠. 그 옮겨온 것이 경복궁에서 수십 년 있다가 이곳 이제 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이곳으로 이전되어서 보물과 국보 총 27점이 이곳 야외에 가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이제 박물관 터가 미군 골프장에 있던 곳이어서 아주 정원과 수목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아주 산책하기 좋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용산 가족공원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석탑, 석등, 석불들을 이제 감상하시면서 이런 석탑정원, 성탑정원 이런 식으로 블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중에 이제 보신각 정도 이곳으로 옮겨와 있어요. 원래 이 탑골공원에 있던 거를 이제 보신각에서 종으로 쓰다가 많이 훼손이 되어서 보존의 필요성 때문에 이곳으로 이제 옮겨왔고요. 이곳에는 이제 뭐 이렇게 석등과 아름다운 승탑들, 대표적인 승탑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정토사 헌법조사 성탑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이 오늘날 디자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그 돌의 몸돌에다가 이렇게 일종의 그 리본을 다른 듯이 끈을 다른 듯이 이렇게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을 보면 아주 놀라운 우리 선조들의 예술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궁박물관을 잠깐 소개해 드리는데요. 저희가 경복궁이나 창덕궁을 보면 우리 그 왕실의 일종의 하드웨어만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왕실의 그 소프트한 삶의 모습,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 고궁박물관인 것이죠. 이 고궁박물관의 위치는 바로 경복궁 광화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보신 다음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셔서 보셔야지 이것이 정말 조화롭게 그 조선의 왕과 그들의 생활 모습을 그들의 문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왕이 쓰던 뭐 어보서부터 어진, 어차, 그다음에 그들이 입던 옷, 음식, 각종 기물 이런 것들이 잘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렇게 어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보통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왕비를 책봉하면 그냥 책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임명장을 줍니다. 교명이라는 이렇게 임명장을 주고 또 왕비를 상징하는 그런 금으로 된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요. 또 왕비가 되을 때까지 살아온 그들의 공덕을 이렇게 옥으로 된 돌에다 이쁘게 이렇게 글로 새겨서 이런 그 옥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원본을 여기 있는 건 다 원본들입니다. 그래서 원 진품들을 이제 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아까 선원전 창덕궁에서 말씀드렸던 그 어진들의 원본이 다 여기 있습니다. 아까 보신 영조, 태조의 어진들을 다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어진은 말씀드린 대로 창조성이나 예술성보다는 사실성과 기록성을 더 중시했던 그런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그런 것을 이곳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조선 순종이 쓰던 어차가 이렇게 복원이 돼가지고 순종과 순종 효황후의 어차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자경루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자경루가 복원된 모습도 거기서 보실 수가 있고 당시에 어떤 의상들의 복식도 보실 수 있고 임금이 실제 먹었던 그 수라상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를 또 바꾸어서 길 따라 문화 산책 코스로서 성북동을 가보시겠습니다. 이 성북동은 이 사대문 바깥에 있으면서 우리 근대에 있어서 그 우리나라의 큰 한 획을 그었던 그 문학가다라든가 또는 예술인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그런 특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다를 소개해드리지는 않고요. 대표적으로 길상사와 특별한 한국가구박물관과 우리 옛돌 박물관을 한나절에 둘러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걸어서 이동할 수가 있는 곳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성북동은 그야말로 빈부의 차이가 큰 자리입니다. 여기 지금 성북동 주택단지인데요. 요거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생충에서 그 아들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들이 과외하러 가던 데서 나오는 장면의 그 모습이 실제로 이곳에서 찍은 그 모습이고요. 또 아주 빈민 그 마을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달동네 대표인 북정마을이 이곳에 혼재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이렇게 고급 주택단지 회장님들 집과 대사관들이 있는 반면에 성북촌의 서쪽은 이렇게 만해 한영운의 시무장이라든가 이런 북정마을과 같은 그런 달동네가 혼존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김광섭 시인이 성북동 비둘기라는 그런 달동네 애환에 관련된 시도 이곳을 배경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특별한 절 길상사가 있는 곳이죠. 이 길상사는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플랜카드가 걸리고요. 또 수녀님들이 부활절에 찾아오는 그런 특별한 곳인데 지금은 그 법정 스님이 회주로 있던 곳이고 송광사의 지금 서울 분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원래는 무엇이었냐면 대원각이라는 여러분들 회원님들도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아마 대원각이라는 요정 내지는 아주 좋은 요리집이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외국 손님들 접대를 몇 차례 해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이쪽이 대원각의 이제 입구가 되겠고요. 이 대원각은 그 사장이었던 김영한 보살이 이제 법정 스님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대지 7,000평이나 되는 지금 평당 2천만 원씩만 쳐도 1.4조 원이라는 그런 엄청난 시주를 이 송광사에 이제 원래는 법정 스님 개인에게 하겠다고 했지만 무소유를 주장하던 그 법정 스님과는 어울리지 않아서 극구 사양을 했고 결국 이 길상사는 이제 송광사로 이 법정 이전이 이제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래 모습이었던 그 요리집의 그 각각의 방들이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님들 요사체로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건물의 모습이 보이고요. 일부만 이렇게 새로 극락전 같은 경우 이제 새로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그 김영한 보살의 특별한 그 러브 스토리가 아주 유명한 것이죠. 한성기생 진향 그리고 멋진 그 시인 백석과의 러브 스토리는 아주 유명했던 그런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이 조선 기생 진향은 미모뿐 아니라 다재다능한 재능으로 일본의 그 엽서에도 한국 관광 안내 엽서에도 소개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기생이었고요. 함흥에서 운명의 남자, 지금 이 젊은 시절의 백석의 모습은 거의 오늘날의 현빈의 모습과 거의 유사할 정도의 아주 미남이었던 그 러브 스토리가 이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백석 문학상이랑 또 제정이 되고 지금도 백석 문학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상사를 헌납한 이 김영한 보살은 이름 하나, 김영한 보살이라는 이름 하나를 받고 유언을 자기의 유고를 길상사에 눈 오늘 때 뿌려달라는 유언으로 실행이 그대로 되었고요. 이후에 이렇게 조그만 사당을 길상사 안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당과 초상화를 이렇게 세우게 놓은 것을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상사에는 법정 스님의 흔적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요. 법정 스님이 이곳 회주로 있으시면서 말년까지 지내시던 곳이 이곳 진영각이 되겠습니다. 이 진영각에서 이제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재미있는 것이 이제 김수환 추기경과 천주교와 또 이 종교 간의 그 교류와 화합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개원 법회에도 이렇게 김수환 추경이 참석하시고 또 이 무소유라는 그 책은 나는 이것만은 소유하고 싶다라는 그 위트 있는 그런 말씀도 남기셨던 분이 김수환 추경이었고요. 법정 스님은 자기는 그간에 남긴 책들로 인한 말빚을 남기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전체 출판사의 책의 절판을 요청을 해서 그대로 절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보시면 이 법정 스님이 이곳에 유골이 모셔져 있습니다. 다비식도 없이 이곳에 가시면 이 유골을 보시고 진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박물관인 한국가구박물관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이곳은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알아주는 특별한 박물관이고 프레스티지가 좀 있고 값도 좀 비쌉니다. 2만 원이고 투어 가이드가 있어야지만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시진핑이나 뭐 브래드 피트 같은 유명한 인사들이 왔던 그런 곳이고 G20 정상 영부인들이 오찬도 일어났던 곳이었는데요. 한옥집 열채를 이곳으로 옮겨놓고 그곳에다가 그 생활가구, 목가구 등 2,500여 점을 그 실제 쓰는 방식대로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곳이 이곳 한국가구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연다고 합니다. 2년 가까이 클로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꼭대기 한 10분 정도 또 올라가시면 우리의 똘 박물관이 성북동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곳은 세종 여행사를 하셨던 천신일,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천신일 이사장이 이 성물들을 모으고 또 일본으로부터 환수한 유물, 여기가 이제 환수한 유물관이 되겠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놓은 특별한 돌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올라가면 한 뷰가 아주 멋진 뷰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각각의 주제를 다양하게 재미있게 해놔가지고 이것을 1시간 이상 아주 재미있고 아주 멋진 그런 자연의 경치와 함께 보실 수 있는 박물관이 되어서 성북동 코스 3가지를 하루에 보실 수 있는 코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일 걷고 싶어하는 코스인 정동길 에서 만나는 근대 건축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요. 이 19세기 말에 우리 정치와 외교의 중심적이었고 그 당시에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공사, 서구의 공사관들이 전부 이 정동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회, 병원들까지 같이 있으면서 그야말로 이 문화의 그 서구 문화와 우리 것이 잘 혼합되어 있던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곳이고 그중에 출발을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성공의 성당에서 출발해서 새로 만들어진 고종의 길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 터를 거쳐서 또 우리 아픈 그 역사인 을사늑약의 현장인 중명전을 둘러보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최초의 기록을 많이 갖고 있는 정동교회를 둘러본 다음에 덕수궁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공의 주교자 성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양 건축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교회다 보니까 영국인 아서 딕슨의 설고로서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그 예산상의 이유로. 그렇지만 70년이 지나서 기적적으로 영국의 레싱턴이라는 그런 도서관에서 도면이 발견되어서 지금 이렇게 완성을 1990년대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십자가처럼 생긴 큰 방주처럼 보이고 이 화강암과 붉은 벽돌의 이 로마네스크 11세기 유럽에서 유행하는 로마네스크 방식의 두터운 벽과 아치형 천장을 갖춘 그런 것인데요.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기와 지붕이 이렇게 얹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석가래 모습을 이렇게 형성한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성공회는 자기들이 진출한 국가의 문화와 잘 흡수동한 로컬라이제이션을 아주 적절하게 한 것이죠. 강화도의 성공회 성당도 보시면 한옥으로 된 성당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기둥들은 예수님 12제자들의 기둥들과 또 이렇게 비잔틴 스타일의 모자이크가 있는 이런 예수님 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전에 고종의 길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이 고종의 길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옛날 아간 판천 당시에 길이 있던 그 길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 끝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지금 이렇게 새로 만든 길은 이 고종의 길은 이렇게 해서 120m를 이렇게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 왼쪽이 지금 현재 미국 대사관이고 오른쪽은 옛날 경기여고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이 조성을 이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된 것이고요. 이 근처에는 바로 이 영국 대사관이 12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하비브 하우스는 미국 대사관 관절을 70년대에 그 미국 대사였던 하비브 대사가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한옥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성공회에서부터 이렇게 성공의 길을 따라서 오시면 고종의 길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이어서 만나는 것이 러시아 공사관이 되는 것이죠. 러시아 공사관은 정동에서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아주 그 당시에 가장 규모 있는 큰 성당이 큰 공간이 러시아 공사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 패한 이후에 러시아가 또 혁명에 접어들면서 이곳이 거의 이제 폐쇄되는 상태로 운영이 되다가 한국 전쟁에서 폭격을 맞아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전망탑만 하나 달랑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제 고종이 순종 아들과 함께 그 1년 동안에 머물면서 있다가 지금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만나는 그런 또 인물이 특별한 인물이 그 당시에 무관의 조선 황후라고 불려있던 그 프랑스 출신 독일인이었던 손탁이라는 여자 인물이 등장하죠. 이 손탁은 고종 부인 명성황후의 일종의 서양 문화에 대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커피도 가르쳐주고요. 화장술까지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답으로 이렇게 손탁 호텔을 지킬 수 있게 땅을 만들어줬고요. 그 디자인한 사람이 여기 있는 사바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좀 이어서 설명드린 중명전도 이분이 했는데요. 손탁 여사는 여기 계신 이분이 손탁 여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동에서 또 만나는 것은 우리나라 그 여성 교육의 첫 출발지였던 이화학당의 모습이고요. 이화학당은 그냥 500년 이래 처음으로 이곳에서 여성들이 이제 야유회를 떠난 그것이 이제 신문에 날 정도로 이렇게 야유회를 떠난 모습이고 여기 작게 되어 있는 동그란 모습이 유관순 여사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명전은 우리가 이제 그 정동에서 만나는 아주 소중한 역사의 현장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정동극장 옆에 남도식당이라는 추어탕집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여기를 이제 갔었는데요. 실제로 가면서도 여기서 20m만 더 가면 중명전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민간 소유로 있다가 2006년에야 이제 문화재청이 인수를 하였고요. 그것이 2010년에 일반에 공개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우리 민족의 최대의 어떤 그 불평등하면서도 수치스러운 조약이었던 을사늑약이 체결된 그 현장이 이곳 중명전 이곳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실물대로 만든 이토 히로부미와 을사오족들의 이제 모습들을 이곳에서 볼 수 있고요. 또 이곳의 부당함을 외국에 호소하려고 1907년에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 열사 등의 그 헤이그 밀사를 파견을 했지만 그 호모 헐버트와 함께 추진을 했던 고종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일본에 의해서 거의 강제로 퇴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췄던 곳이 이 정동에서 만나는 중명전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이 바로 미국 대사관저가 되고요. 왼쪽이 예원요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동의 마지막 설명드릴 것은 정동제일교회인데요. 이것은 그 감리교 교회이지만 많은 기록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1895년에 세워졌던 19세기의 개신교 건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물론 캐톨릭에서는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지요. 캐톨릭에서는 있지만 이것은 개신교 건물로는 이것이 유일한 베델 예배당이 지금 남아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이 191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파이프 오르간이 되시겠고요.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여의사 박에스더가 신식 결혼을 이곳에서 했고, 또 이곳에서는 33인의 3.1운동의 주된 인물들 중에 2명이 이곳 출신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관순 열사도 이곳에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최초로 교회의 남녀 예배를 가운데 휘장을 치고 이화 배제 학당 학생들이 같이 여기서 예배를 본 그런 특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갑니다.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멋진 서울 성곽길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8.6km 한양도성 중에 북쪽에 있는 북악산 코스인데요. 액티브하지 않으시더라도 무릎의 상태만 좀 좋으시면 충분히 가실 수가 있습니다. 창이면 여기서부터 회화문까지 이동하는 4.7km의 코스입니다. 좀 힘드신 분은 삼천공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로 한 왕복 2시간 정도만 해도 멋진 경치를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코스이고요. 한양도성 4개 코스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악산 코스를 이제 창의문에서 올라가시면 이렇게 처음에는 계단이 거의 1200개 정도로 쭉 올라가서 정상에 거의 가다를 때 이 경치가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내려가시면서 이 북쪽 마을로 내려가면서 이 내려다 보는 또 성곽과 그 주변 마을과 어우러진 이 뷰도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로 잘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저 밑에 삼천곡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뷰와 조금은 다르지만 말바이 안내소에서 보신 성곽뷰도 괜찮은 멋있는 뷰가 나옵니다. 또한 이 회화 그 문까지 오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렇게 한양도성이 훼손된 이렇게 축대로 쓰거나 뭐 벽체로 쓰거나 하는 그런 훼손된 현장도 아울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자하문이라고 하는 창의문과 숙정문 또 회하문 이런 곳에 그런 역사적인 우리 그 현장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부악산 코스에는 1968년에 김신조 일당 무장공비들이 청와대 습격했을 때 그때 당시에 교전 중에 총탄의 자국이 있는 이런 자국에 15발이나 있는 이런 소나무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여장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대부분의 도성 지금은 1970년대 콘크리트로 이렇게 피니싱을 한 그런 것을 많이 보시지만 이 북악산에 올라가시면 그야말로 수백 년 된 그런 여장의 그 모습,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낮은 담장을 여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한양도성 18.6km의 유일하게 한 곳에서만 볼 수 있는 이 곡장이라는 것을 이곳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커브가 이렇게 지어 있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서의 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가셔야 될 것이고요. 또 이 끝에는 각자성석이라고 해서 한양도성 하나하나를 보시면 전체 280여 개의 이런 각자성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을 각 숙성과 관련된 기록을 이것을 다 일일이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긴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 사진 찍기 좋은 아름다운 코스는 제가 그냥 소개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눈 오는 올림픽 공원 등의 6개의 말씀을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멋지죠. 나홀로 나무를 포함해서 아주 좋은 그림이 되시겠고요. 이 남한산성 눈꽃 여행도 아주 이렇게 성벽 어우러지면 장면이 아주 멋질 것입니다. 남한산성 그렇게 북한산성이나 북악산의 그 코스처럼 급경사들이 많지 않으니까 코스를 골라주셔서 가면 눈 올 때도 충분히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향원정이 경복궁의 최고의 경치를 제공해 주는 곳이죠. 지금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이 공사를 하다가 한 달 전에 이것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찍은 모습인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눈이 오면 이런 모습이 변하는 것이죠. 경회로의 모습도 이제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눈 오는 낙선제 주변의 모습이 아주 운치 있는 모습이고 또 후원은 예약하시기가 아주 경쟁이 심합니다. 후원의 이 부용지와 주합루의 아주 멋진 경관과 또 이 관람정과 관람지 주변 이것도 아주 사진 찍기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촌에도 꼭 위로 이제 올라가시면 북촌의 전망대라는 게 있는데 북촌 전망대 주변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주 멋진 그런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많이 안 가보셨을 겁니다. 흥선대원군의 별장이 있는 별서가 있는 부암동의 석파정 아주 지금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이렇게 멋진 아주 청나라 스타일의 그런 정자도 있고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별장입니다. 이곳은 서울미술관에 티켓을 끊어야지만 이곳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서울미술관과 함께 반나절 코스로 하시면 아주 멋진 코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